변소를 청소하던 여인. 그녀의 아들이 52년간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평생 천한 무수리의 자식이라 불렀고 그 모욕은 결국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두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1762년 여름 창덕궁 대전. 72세의 영조가 신하들 앞에서 갑자기 폭발합니다. 과인의 어머니를 감히 모욕하느냐? 어머니께서 비록 미천한 출신이시나 과인을 낳으신 분이시다. 대신들이 벌벌 떨며 엎드립니다. 영조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선왕의 아들이 천출이라 어쩌고 무수리의 손자라 어쩌고 그따위 말 다시는 입에 담지 마라. 52년을 재위한 영조.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임금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한 가지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궁궐에서 변소를 청소하던 무수리 출신이라는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천한 무수리가 어떻게 왕의 아들을 낳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영조는 평생 이 사실에 집착했던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무수리, 최씨라는 여인은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자신의 처세술만으로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도 친정 세력도 정치적 지지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철칙. 오늘 우리는 7가지 장면을 통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천한 무수리가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 어떻게 아들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왜 저주가 되었는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제 사회의 잔혹함에 대한 기록이며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 전략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686년 가을. 우물가에서 시작된 운명. 1686년 가을 창덕궁 후원 우물가. 한 여인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씨, 나이는 25쯤 되었을까요? 그녀의 직업은 무수리. 궁궐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여자 종이었습니다. 무수리가 뭐냐고요? 나인도 아닙니다. 나이는 그래도 품계가 있는 관리인데 무수리는 그냥 궁궐에 자비를 하는 종이에요. 변소 청소, 빨래, 물깃기, 청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최 씨는 평소처럼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인은 누구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숙종이었습니다. 당시 26세의 젊은 왕이죠.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수리 최 씨라 하옵니다, 전하. 숙종이 최 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고 있었죠. 무수리가 왕의 눈에 띈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나쁜 일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숙종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저 여인을 불러들이도록 하라. 주변 내관들이 술렁였습니다. 설마 무수리한테 승은을 내리시겠다는 건가요? 숙종실록에는 이 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후대 사료들은 숙빈 최 씨가 우연히 왕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당시 조선 궁궐의 위계는 철저했습니다. 왕비가 있고 후궁들이 있고 그 아래 나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수리는
이 모든 계급 아래에 있었어요. 품계도 없고 월급도 제대로 없고 그냥 궁궐에서 잡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무수리가 왕의 승은을 입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조선 왕실에서 왕의 총애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이 부르면 신분이 어떻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떨리는 몸으로 왕의 처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끌려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왕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무술이든 나인이든 누구든. 그렇게 최 씨는 왕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신분과 지위의 차이가 만드는 권력관계,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현실. 최 씨에게 이 순간은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위기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생기지만 동시에 궁궐 내 질투와 음모의 표적이 되는 것이니까요.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성종 때 숙의 홍 씨도 원래 궁녀 출신이었고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도 처음엔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수리 출신이 왕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왕이 된 경우는 최 씨가 거의 유일합니다. 1506년 한 궁녀가 왕의 총애를 받았다가 곧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궁궐 안에서 외롭게 죽어갔어요. 1592년 다른 후궁은 아들을 낳았지만 정치 다툼에 휘말려 사약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위험도 커지는 법이었죠. 최 씨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날 밤 이후 최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의 큰 흐름은 때로 한 사람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최 씨는 그저 물을 깃던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을 뿐인데 왕의 시선 하나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서 배웁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최 씨의 선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녀가 왕자를 낳고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1694년 왕자의 탄생과 최 씨의 각오 다음 날부터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수리가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변소나 치우던 것이 왕의 침소에 들다니. 나인들의 질투와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최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1687년 초 최 씨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에 가장 긴장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당시 장희빈은 막 왕자 윤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그 왕자죠. 장희빈 자신도 원래는 천안 역관의 딸 출신이었지만 아들을 낳은 덕분에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더 낮은 무수리가 왕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희빈의 측근들이 물었습니다. 마마, 저 천한 것을
그냥 두시렵니까? 하지만 장희빈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두어라. 무수리 따위가 왕자를 낳는다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내 아들 유는 이미 원자로 정해졌고 조만간 세자가 될 것이다. 장희빈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적장자 계승이 원칙이었고 이미 장희빈의 아들이 후계자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장희빈은 최 씨를 굳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어요. 1694년 9월 13일 최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연인군. 훗날 영조가 되는 그 왕자입니다. 숙종실록 숙종 20년 9월 13일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건 최 씨가 왕자를 낳았다. 단 한 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자의 탄생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은 왕자 탄생이면 온 나라가 축하하고 큰 잔치를 벌이는데 연인군의 탄생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최 씨는 기쁨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궁궐은 전쟁터였습니다. 특히 후궁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죠. 왕자를 낳으면 권력을 얻지만 동시에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최 씨는 무술이 출신이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 배경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었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상황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런 연줄도 배경도 없이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의 고독. 최 씨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적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최 씨가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살자. 절대 욕심 부리지 말자. 그저 아들만 잘 키우자. 역사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06년 연산군의 후궁 중 한 명은 왕자를 낳은 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정치에 개입했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1623년 임목대비는 아들 영창대군을 지키려다 오히려 정치 투쟁에 휘말렸고 결국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680년 한 후궁은 자기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는 야심을 드러냈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폐위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대부분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최 씨는 이 모든 선례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느꼈을까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아들을 지키려면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최 씨는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그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조용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처세술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최 씨가 어떻게 투명 인간처럼 살아남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력 다툼에 절대 끼어들지 않았어요. 다른 후궁들이 당파에 줄을 대고 정치에 개입할 때도 최 씨는 오직 아들 연인군 교육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연인군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어미의 신분을 잊지 말거라.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고
형님을 극진히 섬겨야 한다. 신하들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당시 궁궐 안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숙종 제위 후반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후궁들은 각자 자기 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려고 암투를 벌이고 있었죠. 숙종실록 여러 곳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후궁들의 다툼이 심하여 궁중이 편치 않다. 하지만 이 모든 기록 어디에도 최 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투명 인간처럼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왕자인데 아무런 욕심도 부리지 않는다는 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궁궐처럼 권력 투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더욱 그랬죠. 다른 후궁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였어요. 저 여자는 욕심이 없는가? 아들이 왕자인데도 아무 요구를 하지 않네. 하지만 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번이라도 잘못 행동하면 그 대가는 자기가 아니라 아들 연인군이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을요. 이런 처세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싸움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 최 씨에게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안전하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역사는 이런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1694년 한 후궁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다 숙종의 미움을 사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1698년 다른 후궁은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가 발각되어 사약을 받았습니다. 1700년 또 다른 후궁은 왕자들 간 경쟁을 부추기다가 숙종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최 씨와 같은 시기를 살았던 이 여인들은 모두 욕심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달랐어요. 그녀는 30년 넘게 궁궐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후궁을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힘은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최 씨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무기, 즉 존재감 없음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앞으로 나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뒤로 물러서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음 장면에서는 최 씨의 이런 전략이 실제로 시험받는 결정적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1701년 장희빈이 무너졌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사실이 들통나서 사살을 당한 거예요. 궁궐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숙종실록 숙종 27년 10월 기록입니다. 장희빈이 저주의 물건을 궁중에 묻었음이 드러나 왕이 크게 노하시어 사약을 내리셨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사람이 저주 혐의로 사약을 받다니. 그것도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데 말이죠. 당시 궁궐 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희빈과 가까웠던 후궁들은 벌벌 떨었고 나인들은
숨죽이며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다음 표적이 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이때 최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이 처형당할 때도 최 씨는 그저 자기 처소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승리의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이제 장희빈이 없으니 연인군을 세자로 만들 기회 아닌가? 하지만 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원자 유는 엄연한 적장자이시고 제 아들은 그저 왕자일 뿐입니다. 이 태도가 최 씨와 연인군을 살렸어요. 만약 최 씨가 욕심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숙종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당파들도 연인군을 위험 인물로 찍었겠죠.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이런 판단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 사건 이후 후궁들의 정치 개입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욕을 보이면 바로 처벌했어요. 1702년 한 후궁이 장희빈 사건을 언급하며 자기 아들을 추천했다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1703년 다른 후궁은 노론 대신들과 접촉했다는 의심을 받고 유배를 갔습니다. 1705년 또 다른 후궁은 단지 욕심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숙종의 총애를 잃었습니다. 최 씨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원하지 않는 척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직 내 권력 투쟁에서 경쟁자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승리를 자축하며 앞으로 나서는 것? 아니면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 최 씨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역사 기록들은 이 시기 최 씨의 행동을 이렇게 전합니다. 숙빈 최 씨는 언제나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으며 결코 궁중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 속에는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장희빈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졌지만 최 씨는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처세술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기회를 놓아주는 것이 더 큰 기회를 만든다는 것. 최 씨는 장희빈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투명 인간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아들 연인군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최 씨가 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왕자지만 어미의 신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겸손하라는 뜻이지만 속뜻은 더 깊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형님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씨는 연인군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형님 원자를 극진히 섬겨라. 신하들에게 항상 공손하게 대하라. 절대 왕위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지 마라. 연인군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즉위년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조께서 말씀하시길 선친 숙종께서 살아계실 때 어머니께서 항상 이르시기를 형님을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라 하셨다. 영조는 왕이 된 후에도 어머니의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연인군은 형 경종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경종이 즉위한 후에도 연인군은 절대 권력을 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약한 형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조선 역사를 보면 형제 간 왕위 다툼은 항상 피로 얼룩졌습니다. 1398년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은 왕위를 놓고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은 형제들을 죽였어요. 1453년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1506년 연산군은 동생들을 의심하고 숙청했습니다. 1623년 광해군은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왕실의 역사는 형제 간 배신과 살육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형을 섬겼고 형이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씨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최씨는 아들에게 권력을 잡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가르침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경쟁에서 이기는 법, 아니면 공존하는 법. 최 씨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후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겸손해야 한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연인군은 형 경종이 재위하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대립할 때도 연인군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어떤 당파도 그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절대 욕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 씨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욕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법을 가르친 것.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연인군이 왕이 된 후에도 평생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최 씨의 죽음과 연인군의 슬픔을 살펴보겠습니다. 숙빈 최 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56세의 나이였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어요. 당시 그의 나이 25세.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이였죠. 승정원일기 숙종 44년 3월 기록입니다. 연인군이 어머니 상을 당하여 극도로 슬퍼하니 임금께서 특별히 위로하셨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왕자 마마 이러시다가 몸을 상하십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나만을 위해 사셨는데 나는 어머니께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이 말 속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최 씨는 정말로 평생을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좋은 처소도 높은 지위도 화려한 옷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최 씨가 죽기 전 연인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전해집니다.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가 무사히 자라는 것을 보았으니 여한이 없다. 다만 명심하거라. 형님을 잘 섬기고 신하들을 공경하며 백성을 사랑하라. 이 유언은 그녀가 평생 아들에게 했던 가르침의 요약이었습니다. 최 씨가 죽은 뒤 궁궐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숙빈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다. 30년 넘게 궁궐에 계셨지만 단 한 번도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셨다. 이것이 최 씨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권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처세의 지혜와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인가? 돈, 지위, 아니면 삶의 지혜? 최 씨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어떻게 권력을 잡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연인군이 영조가 된 후에도 평생 그를 이끌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최 씨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다른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1680년 한 후궁은 아들에게 권력 잡는 법을 가르쳤다가 결국 아들이 영모 혐의로 죽었습니다. 1689년 다른 후궁은 아들에게 당파 정치를 가르쳤다가 정치 투쟁에 휘말려 일가가 몰락했습니다. 1701년 장희빈은 아들 경종에게 왕위를 지키라고 가르쳤지만 결국 자신은 사약을 받았고 아들은 비극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오직 최 씨만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금은 보화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아들이 왕이 되어서도 52년을 재위하는 동안에도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연인군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연인군이 영조가 되는 과정과 그가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콤플렉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종이 갑자기 승하한 겁니다. 1724년 8월 25일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 연인군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의 탄생이었죠. 하지만 영조의 즉위는 처음부터 논란투성이었습니다. 소론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거든요. 영조가 형을 독살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악독한 말이 붙었습니다. 천한 무수리의 자식이 어찌 왕일 수 있단 말인가. 영조실록 영조 즉위년 기록입니다. 간사한 무리들이 영조의 출신을 거론하며 부당함을 논하니 왕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이 말을 들은 영조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나요?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죄인가요?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그게 죄였습니다. 신분이 천한 어머니를 둔 것 자체가 결격 사유였던 거예요. 영조는 52년을 재위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왕 노릇을 한 겁니다. 탕평책을 실시했고
균역법을 시행했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어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군가 무술이 출신에 대해 언급하기라도 하면 영조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과인이 비록 천한 출신에서 태어났으나 선왕의 아들이며 조선의 왕이다. 신하들은 조심조심 눈치를 봤어요. 영조 앞에서는 무술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죠. 반대파들은 끊임없이 영조의 출신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영조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를 자주 찾았어요. 지금의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 있는 소령원이 바로 숙빈 최 씨의 묘소였죠. 영조는 그곳에 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소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소자가 무엇을 더 해야 어머니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콤플렉스는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1762년 윤5월 영조는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출신 콤플렉스였어요. 영조는 사도세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한 무수리의 손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고 여겼죠.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피해의식은 점점 커졌어요. 내 할머니를 무시하느냐? 내 아버지를 천하게 보느냐? 사도세자는 억울했을 겁니다.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몰아가니까요. 결국 부자 관계는 파탄났고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죽었습니다. 영조의 콤플렉스가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출신에 대한 차별과 콤플렉스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영조는 평생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고통받았고 그 고통이 결국 자기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1545년 인종은 어머니가 후궁 출신이라는 이유로 즉위 후 8개월 만에 의문사했습니다. 1623년 인조는 서자 출신 왕자들을 차별하여 결국 영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59년 효종은 어머니가 후궁이라는 이유로 예속 논쟁이 일어나 정치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분 차별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출신과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영조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라는 굴레가 그를 평생 괴롭혔으니까요. 우리는 이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대물림되지 않도록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장면의 의미를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합 총정리 생존의 지혜가 남긴 것.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장면을 통해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왕의 눈에 띈 순간부터 왕자를 낳고
투명인간처럼 살며 장희빈의 몰락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아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죽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결국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평생의 저주를 안게 된 이야기까지. 각기 다른 순간처럼 보였던 이 장면들이 사실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서서히 연결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당시 기록들은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한 여인의 치열한 선택과 인내가 누적된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영조실록의 표현처럼 어머니의 가르침이 왕을 만들었다는 진실은 7가지 장면 모두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최 씨의 선택들은 단지 개인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의 신분 제도와 권력 구조를 조용히 거부하는 저항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겸손, 인내, 전략적 침묵, 그리고 본질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운명과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드러내지 않는 데 있으며 생존의 지혜는 때로 승리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든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수리 출신 숙빈 최 씨, 아들을 왕으로 만든 처세술의 모든 것 도입부 변소를 청소하던 여인. 그녀의 아들이 52년간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평생 천한 무수리의 자식이라 불렀고 그 모욕은 결국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두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1762년 여름 창덕궁 대전 72세의 영조가 신하들 앞에서 갑자기 폭발합니다. 과인의 어머니를 감히 모욕하느냐? 어머니께서 비록 미천한 출신이시나 과인을 낳으신 분이시다. 대신들이 벌벌 떨며 엎드립니다. 영조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선왕의 아들이 천출이라 어쩌고 무수리의 손자라 어쩌고 그따위 말 다시는 입에 담지 마라. 52년을 재위한 영조.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임금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한 가지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궁궐에서 변소를 청소하던 무수리 출신이라는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천한 무수리가 어떻게 왕의 아들을 낳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영조는 평생 이 사실에 집착했던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무수리, 최 씨라는 여인은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자신의 처세술만으로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도 친정 세력도 정치적 지지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철칙. 오늘 우리는 7가지 장면을 통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천한 무수리가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 어떻게 아들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왜 저주가 되었는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제 사회의 잔혹함에 대한 기록이며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 전략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1686년 가을, 우물가에서 시작된 운명 1686년 가을, 창덕궁 후원 우물가. 한 여인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 씨, 나이는 25쯤 되었을까요? 그녀의 직업은 무술이, 궁궐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여자 종이었습니다. 무술이가 뭐냐고요? 나인도 아닙니다. 나이는 그래도 품계가 있는 관리인데 무술이는 그냥 궁궐의 자비를 하는 종이에요. 변소 청소, 빨래, 물깃기, 청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최 씨는 평소처럼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인은 누구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숙종이었습니다. 당시 26세의 젊은 왕이죠.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술이 최 씨라 하옵니다, 전하. 숙종이 최 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고 있었죠. 무술이가 왕의 눈에 띈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나쁜 일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숙종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저 여인을 불러들이도록 하라. 주변 내관들이 술렁였습니다. 설마 무술이한테 승은을 내리시겠다는 건가요? 숙종실록에는 이 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후대 사료들은 숙빈 최 씨가 우연히 왕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당시 조선 궁궐의 위계는 철저했습니다. 왕비가 있고 후궁들이 있고 그 아래 나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술이는 이 모든 계급 아래에 있었어요. 품계도 없고 월급도 제대로 없고 그냥 궁궐에서 자빌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무술이가 왕의 승은을 입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조선 왕실에서 왕의 총애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이 부르면 신분이 어떻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떨리는 몸으로 왕의 처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끌려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왕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무술이든 나인이든 누구든. 그렇게 최 씨는 왕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신분과 지위의 차이가 만드는 권력관계,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현실. 최 씨에게 이 순간은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위기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생기지만 동시에 궁궐 내 질투와 음모의 표적이 되는 것이니까요.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성종 때 숙의 홍씨도 원래 궁녀 출신이었고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도 처음엔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술이 출신이 왕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왕이 된 경우는 최 씨가 거의 유일합니다. 1506년 한 궁녀가 왕의 총애를 받았다가 곧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궁궐 안에서 외롭게 죽어갔어요. 1592년 다른 후궁은 아들을 낳았지만 정치 다툼에 휘말려 사약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위험도 커지는 법이었죠. 최 씨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날 밤 이후 최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의 큰 흐름은 때로 한 사람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최 씨는 그저 물을 깃던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을 뿐인데 왕의 시선 하나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서 배웁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최 씨의 선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녀가 왕자를 낳고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1694년 왕자의 탄생과 최 씨의 각오 다음 날부터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수리가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변소나 치우던 것이 왕의 침소에 들다니. 나인들의 질투와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최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1687년 초, 최 씨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에 가장 긴장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당시 장희빈은 막 왕자 윤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그 왕자죠. 장희빈 자신도 원래는 천안 역관의 딸 출신이었지만 아들을 낳은 덕분에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더 낮은 무수리가 왕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희빈의 측근들이 물었습니다. 마마, 저 천한 것을 그냥 두시렵니까? 하지만 장희빈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두어라. 무수리 따위가 왕자를 낳는다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내 아들 유는 이미 원자로 정해졌고 조만간 세자가 될 것이다. 장희빈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적장자 계승이 원칙이었고 이미 장희빈의 아들이 후계자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장희빈은 최 씨를 굳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어요. 1694년 9월 13일 최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연인군. 훗날 영조가 되는 그 왕자입니다. 숙종실록 숙종 20년 9월 13일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건 최 씨가 왕자를 낳았다. 단 한 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자의 탄생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은 왕자 탄생이면 온 나라가 축하하고 큰 잔치를 벌이는데 연인군의 탄생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무수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최 씨는 기쁨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궁궐은 전쟁터였습니다. 특히 후궁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죠. 왕자를 낳으면 권력을 얻지만 동시에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최 씨는 무수리 출신이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 배경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었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상황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런 연줄도 배경도 없이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의 고독. 최 씨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적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최 씨가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살자. 절대 욕심 부리지 말자. 그저 아들만 잘 키우자. 역사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06년 연산군의 후궁 중 한 명은 왕자를 낳은 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정치에 개입했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1623년 임목대비는 아들 영창대군을 지키려다 오히려 정치 투쟁에 휘말렸고 결국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680년 한 후궁은 자기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는 야심을 드러냈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폐위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대부분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최 씨는 이 모든 선례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느꼈을까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아들을 지키려면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최 씨는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그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조용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처세술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최 씨가 어떻게 투명 인간처럼 살아남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 인간으로 사는 법, 마이너스 권력 다툼의 회피. 최 씨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권력 다툼에 절대 끼어들지 않았어요. 다른 후궁들이 당파에 줄을 대고 정치에 개입할 때도 최 씨는 오직 아들 연인군 교육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연인군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어미의 신분을 잊지 말거라.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고 형님을 극진히 섬겨야 한다. 신하들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당시 궁궐 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숙종 재위 후반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후궁들은 각자 자기 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려고 암투를 벌이고 있었죠. 숙종실록 여러 곳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후궁들의 다툼이 심하여 궁중이 편치 않다. 하지만 이 모든 기록 어디에도 최 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투명 인간처럼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왕자인데 아무런 욕심도 부리지 않는다는 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궁궐처럼 권력 투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더욱 그랬죠. 다른 후궁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였어요. 저 여자는 욕심이 없는가? 아들이 왕자인데도 아무 요구를 하지 않네. 하지만 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번이라도 잘못 행동하면 그 대가는 자기가 아니라 아들 연인군이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을요. 이런 처세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싸움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 최 씨에게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안전하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역사는 이런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1694년 한 후궁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다 숙종의 미움을 사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1698년 다른 후궁은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가 발각되어 사약을 받았습니다.
1700년 또 다른 후궁은 왕자들 간 경쟁을 부추기다가 숙종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최 씨와 같은 시기를 살았던 이 여인들은 모두 욕심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달랐어요. 그녀는 30년 넘게 궁궐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후궁을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힘은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최 씨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무기, 즉 존재감 없음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앞으로 나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뒤로 물러서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음 장면에서는 최 씨의 이런 전략이 실제로 시험받는 결정적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1701년 장희빈의 몰락과 최 씨의 침묵 그리고 실제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701년 장희빈이 무너졌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사실이 들통나서 사살을 당한 거예요. 궁궐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숙종실록 숙종 27년 10월 기록입니다. 장희빈이 저주의 물건을 궁중에 묻었음이 드러나 왕이 크게 노하시어 사약을 내리셨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사람이 저주 혐의로 사약을 받다니. 그것도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데 말이죠. 당시 궁궐 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희빈과 가까웠던 후궁들은 벌벌 떨었고 나인들은 숨죽이며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다음 표적이 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이때 최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이 처형당할 때도 최 씨는 그저 자기 처소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승리의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이제 장희빈이 없으니 연인군을 세자로 만들 기회 아닌가? 하지만 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원자 유는 엄연한 적장자이시고 제 아들은 그저 왕자일 뿐입니다. 이 태도가 최 씨와 연인군을 살렸어요. 만약 최 씨가 욕심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숙종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당파들도 연인군을 위험 인물로 찍었겠죠.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이런 판단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 사건 이후 후궁들의 정치 개입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욕을 보이면 바로 처벌했어요. 1702년 한 후궁이 장희빈 사건을 언급하며 자기 아들을 추천했다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1703년 다른 후궁은 노론 대신들과 접촉했다는 의심을 받고 유배를 갔습니다. 1705년 또 다른 후궁은 단지 욕심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숙종의 총애를 잃었습니다. 최 씨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원하지 않는 척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직 내 권력 투쟁에서 경쟁자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승리를 자축하며 앞으로 나서는 것? 아니면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 최 씨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역사 기록들은 이 시기 최 씨의 행동을 이렇게 전합니다. 숙빈 최 씨는 언제나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으며 결코 궁중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 속에는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장희빈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졌지만 최 씨는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처세술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기회를 놓아주는 것이 더 큰 기회를 만든다는 것. 최 씨는 장희빈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투명 인간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아들 연인군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최 씨가 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어머니의 가르침 마이너스 겸손과 충성의 원칙. 최 씨는 아들 연인군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너는 왕자지만 어미의 신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겸손하라는 뜻이지만 속뜻은 더 깊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형님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씨는 연인군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형님 원자를 극진히 섬겨라. 신하들에게 항상 공손하게 대하라. 절대 왕위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지 마라. 연인군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즉위년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조께서 말씀하시길 선친 숙종께서 살아계실 때 어머니께서 항상 이르시기를 형님을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라 하셨다. 영조는 왕이 된 후에도 어머니의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연인군은 형 경종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경종이 즉위한 후에도 연인군은 절대 권력을 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약한 형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조선 역사를 보면 형제 간 왕위 다툼은 항상 피로 얼룩졌습니다. 1398년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은 왕위를 놓고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은 형제들을 죽였어요. 1453년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1506년 연산군은 동생들을 의심하고 숙청했습니다. 1623년 광해군은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왕실의 역사는 형제 간 배신과 살육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형을 섬겼고 형이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 씨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권력을 잡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가르침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경쟁에서 이기는 법, 아니면 공존하는 법. 최 씨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후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겸손해야 한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연인군은 형 경종이 재위하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대립할 때도 연인군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어떤 당파도 그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절대 욕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 씨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욕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법을 가르친 것.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연인군이 왕이 된 후에도 평생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최 씨의 죽음과 연인군의 슬픔을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1718년 최 씨의 죽음과 남겨진 것들. 그런데 1718년 비극이 찾아옵니다. 숙빈 최 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56세의 나이였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어요. 당시 그의 나이 25세.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이였죠. 승정원일기 숙종 44년 3월 기록입니다. 연인군이 어머니 상을 당하여 극도로 슬퍼하니 임금께서 특별히 위로하셨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왕자 마마 이러시다가 몸을 상하십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나만을 위해 사셨는데 나는 어머니께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이 말 속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최 씨는 정말로 평생을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좋은 처소도 높은 지위도 화려한 옷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최 씨가 죽기 전 연인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전해집니다.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가 무사히 자라는 것을 보았으니 여한이 없다. 다만 명심하거라. 형님을 잘 섬기고 신하들을 공경하며 백성을 사랑하라. 이 유언은 그녀가 평생 아들에게 했던 가르침의 요약이었습니다. 최 씨가 죽은 뒤 궁궐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숙빈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다. 30년 넘게 궁궐에 계셨지만 단 한 번도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셨다. 이것이 최 씨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권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처세의 지혜와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인가? 돈, 지위, 아니면 삶의 지혜? 최 씨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어떻게 권력을 잡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연인군이 영조가 된 후에도 평생 그를 이끌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최 씨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다른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1680년 한 후궁은 아들에게
권력 잡는 법을 가르쳤다가 결국 아들이 영모 혐의로 죽었습니다. 1689년 다른 후궁은 아들에게 당파 정치를 가르쳤다가 정치 투쟁에 휘말려 일가가 몰락했습니다. 1701년 장희빈은 아들 경종에게 왕위를 지키라고 가르쳤지만 결국 자신은 사약을 받았고 아들은 비극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오직 최 씨만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금은 보화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아들이 왕이 되어서도 52년을 재위하는 동안에도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연인군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연인군이 영조가 되는 과정과 그가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콤플렉스를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1724년 영조 즉위, 그리고 평생의 저주 최 씨가 죽은 지 6년이 지난 1724년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경종이 갑자기 승하한 겁니다. 1724년 8월 25일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 연인군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의 탄생이었죠. 하지만 영조의 즉위는 처음부터 논란투성이었습니다. 소론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거든요. 영조가 형을 독살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악독한 말이 붙었습니다. 천한 무수리의 자식이 어찌 왕일 수 있단 말인가. 영조실록 영조 즉위년 기록입니다. 간사한 무리들이 영조의 출신을 거론하며 부당함을 논하니 왕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이 말을 들은 영조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나요?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죄인가요?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그게 죄였습니다. 신분이 천한 어머니를 둔 것 자체가 결격 사유였던 거예요. 영조는 52년을 재위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왕 노릇을 한 겁니다. 탕평책을 실시했고 균역법을 시행했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어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군가 무수리 출신에 대해 언급하기라도 하면 영조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과인이 비록 천한 출신에서 태어났으나 선왕의 아들이며 조선의 왕이다. 신하들은 조심조심 눈치를 봤어요. 영조 앞에서는 무술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죠. 반대파들은 끊임없이 영조의 출신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영조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를 자주 찾았어요. 지금의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 있는 소령원이 바로 숙빈 최 씨의 묘소였죠. 영조는 그곳에 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소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소자가 무엇을 더 해야 어머니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콤플렉스는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1762년 윤 5월 영조는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출신 콤플렉스였어요.
영조는 사도세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안 무수리의 손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고 여겼죠.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피해의식은 점점 커졌어요. 내 할머니를 무시하느냐? 내 아버지를 천하게 보느냐? 사도세자는 억울했을 겁니다.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몰아가니까요. 결국 부자 관계는 파탄났고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죽었습니다. 영조의 콤플렉스가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출신에 대한 차별과 콤플렉스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영조는 평생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고통받았고 그 고통이 결국 자기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1545년 인종은 어머니가 후궁 출신이라는 이유로 즉위 후 8개월 만에 의문사했습니다. 1623년 인조는 서자 출신 왕자들을 차별하여 결국 영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59년 효종은 어머니가 후궁이라는 이유로 예속 논쟁이 일어나 정치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분 차별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출신과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영조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라는 굴레가 그를 평생 괴롭혔으니까요. 우리는 이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대물림되지 않도록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장면의 의미를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합 총정리 생존의 지혜가 남긴 것.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장면을 통해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왕의 눈에 띈 순간부터 왕자를 낳고 투명인간처럼 살며 장희빈의 몰락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아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죽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결국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평생의 저주를 안게 된 이야기까지. 각기 다른 순간처럼 보였던 이 장면들이 사실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서서히 연결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당시 기록들은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한 여인의 치열한 선택과 인내가 누적된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영조실록의 표현처럼 어머니의 가르침이 왕을 만들었다는 진실은 7가지 장면 모두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최 씨의 선택들은 단지 개인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의 신분 제도와 권력 구조를 조용히 거부하는 저항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겸손, 인내, 전략적 침묵, 그리고 본질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운명과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드러내지 않는 데 있으며 생존의 지혜는
때로 승리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든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 숙빈 최씨.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그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만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녀가 아들에게 남긴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겸손하라, 백성을 사랑하라, 욕심 부리지 마라. 영조는 이 가르침을 평생 지키려 했어요. 자신이 천한 출신이라는 모욕을 받을 때마다 더욱 훌륭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조가 탕평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었어요. 신분의 고하를 뛰어넘어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려 한 거죠. 출신이 뭐가 중요한가? 능력이 있으면 쓰는 것이다. 자기가 받은 차별을 다른 사람은 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2009년 숙빈 최씨의 묘소인 소령원이 사적 제35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조용히 자리한 이 묘소는 오늘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와, 무수리가 왕의 어머니가 되다니 대박 신데렐라 스토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건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분제 사회의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왕의 어머니가 되어도, 아무리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어도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녔으니까요. 최 씨는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아들만 잘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권력의 세계였을까요? 조용히 살고 싶어도 조용히 살 수 없는 곳.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생존의 지혜, 처세의 전략, 겸손의 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최 씨가 투명 인간처럼 살기로 결심한 순간, 아니면 영조가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울던 장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루고 싶은 역사 속 인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요.